네, 2021년 5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흥분되고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할까 합니다. 제가 많이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소재로 해서 말입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핵탄두 없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작과 보유 가능해질 것 같다, 그겁니다. 한미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기꺼이 땡큐 문재인, 감사합니다 김현종,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논의한답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해서 워싱턴에 가 있는 청와대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미국 시간으로는 20일 날 얘기했다는 얘기죠.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핵탄두만 달지 않으면 ICBM도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제대로 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사실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배치했던 핵탄두를 달 수 있는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에서 비롯됩니다. 이 미사일은 지금 여러분 많이 아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죠. 그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기를 잡는 미사일이죠. 적기를 잡는 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핵탄두를 붙이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핵탄두를 터뜨리는 지대지 미사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패트리어트 개발에 들어가면서 더 훨씬 정확한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나이키 허큘리스를 도태하게 됐습니다.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군이 운영할래? 우리는 패트리어트 쓸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미국의 양해하에서 나이키 허큘리스를 해체했다가 이걸 토대로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을 만듭니다. 나이키 허큘리스 앞자리를 따면 NH죠. 그게 코리아니까 NHK-1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게 새칭 박정희 대통령 때인 77년도에 발사에 성공했던 백곰 미사일입니다. NHK-1. 그리고 나서 이 백곰을 일단 시제기로 만들었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기술을 달라고 하니까 미국이 기술을 잘 안 넘겨주려고 하다가 좋다. 기술을 좀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하는데 사거리를 180km, 그 다음에 탄두 중량은 500kg 이하로만 할 걸 요구하면서 니들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봐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일종 브라운 각서라고도 하는데 저쪽에서는 무슨 차관보, 미국의 차관보가 이렇게 해라라고 각서를 써서 주고 편지를 줘서 주고 우리는 합참부장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엄격한, 여러분들은 헌법이 제일 센 걸로 알죠. 천만에 국제조약이 훨씬 셉니다. 근데 조약도 아닙니다. 협정도 아닙니다. 뭐 선언도 아닙니다. 공동선언도 아니에요. 근데 이 고위 관료가 차관보가 높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써준 거 때로 우린 꼼짝 못하고 지켰던 게 이겁니다. 왜? 그래야 기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됐는데 이 결국 기술은 우리가 이때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미사일이 그냥 날아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치? 이 미사일이 날아가서 평양에 주석공을 때려야 되는데 엉뚱한 옆에 산이나 때리고 가면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산 부시려고까지 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미사일을 지랄탄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포도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날아가면 그때 유도가 돼야 됩니다.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미국 기술을 전두환 정권 때 드디어 받게 되죠. 그래서 사거리 180km, 그 다음에 탄두 중량 500kg 이하인 현무1이 개발됩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이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180km 이하를 갖게 된 거는 미국이 그때 남북한끼리 그때 굉장히 우리도 북파공작원 보내고 북한도 남파공작원 보내고 막 서로 치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실미도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남북이 서로 다투다가 그게 커지면 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북한 전역을 때리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발사하면 평양 정도만 때리도록
그 다음에 500km 이하로 제한한 거는 500km가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 핵탄두 무게가 500kg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하 핵탄두를 못 싣도록 핵을 개발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만들었는데 유엔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정전체제 유지하는 게 유엔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체제를 깨지 않도록 남북한이 다시 전쟁에 안 들어가도록 탄도미사일은 뭐 필요에 의해서 허가는 해주지만은 이렇게 작게 멀리 못 가게 제한했던 겁니다. 이때 미국은요, 또 이제 국제적으로 크게 하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인도나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핵이나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WMD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퍼지면은 많은 나라가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지배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련이 있었는데 소련도 세계 지배를 반쪽을 하고 있는데 소련도 그렇게 막 각 나라가 미사일 개발하고 핵 만드는 거 반대합니다. 중국도 반대합니다. 그 미국이 특히 이걸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지금 G7 회담하게 되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이렇게 서방 7개 나라가 모이잖아요. 미국이 87년도 4월 달에 이 G7 나라를 모아서 최소한 우리끼리는 탄도 중량 500kg, 그 다음에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자. 갖고 있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걔네들이 거기다 핵탄두를 올리게 되고 전쟁이 커지니까 그 이하의 뭐 무기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 이하의 것만 하자 그럽니다. 그게 MTCR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탄두 중량 500kg가 넘고 사거리가 300km가 넘으면 WMD로 봤던 거죠. 그리고 이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데 미사일 테크놀로지 앤드 컨트롤 레짐입니다. 레짐 MTCR인데 요 회원국끼리는 탄두 중량 더 올라가는 기술은 우리끼리 서로 교환하자. 다른 나라는 주지 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그렇게 했지만은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쭉 비행기처럼 날아가요.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서 툭 떨어지지만 이 순항미사일은 그때도 비행기와 같으니까 나이키 허큘리스도 맞출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거리 제한은 안 했습니다. 탄두 중량은 500kg 이하. 그러나 사거리는 무제한으로 해서 그것만 수출하게. MTCR 아닌 나라도 수출할 수 있게 하지만 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원국끼리는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특히 평화 목적인 경우에는 평화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미사일의 바로 형제가 우주 발사체잖아요. 달 날아가거나 뭐 위성을 띄우거나 그런 기술은 우리 회원끼리 서로 교환하자. 결국 미사일 기술은 서로 잘 안 팝니다. 여간에서. 그래서 우주 발사체도 그때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사거리 300km가 넘는다고 봐가지고 MTCR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한테는 판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지나면서 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이 대한민국에 긍정적으로 끼친 경향이 업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주를 가보고 싶었거든요. 우주 발사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물론 스스로 만들면 하겠지만 너무 조잡하고 너무 더디니까 기술을 갖고 오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기술 제휴 쉽게 말하면. 그걸 갖고 오려고 하니까 MTCR 가입 회원국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TCR 가입하는 게 국가적인 목표가 됩니다. 김영삼 정권 때 굉장히 노력했죠. 결국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월 가입합니다. 3월에 가입합니다. 아주 그때는 우리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나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MTCR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에 포함되는데 그걸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럼 한미 미사일 지침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2달 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줍니다.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300km까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여전히 탄도 중량은 500kg로 제한합니다. 180kg하고 300kg는 이거 엄청난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죠. 그게 현무2입니다. 현무2가 나오면서 현무2로는 평양도 때리고 평양 이북도 때리니까 현무1은 점점 이제 정확도도 안 맞고 하니까 도태가 되면서 단종이 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TCR 가입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처음 1차로 개정하게 됩니다. 2000년 1월이죠. 그때 북한은 김영삼 정권이
어리버리하게 해가지고 뭐 핵은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회담해라 하면서 손을 놓는 바람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폭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도 야 이건 안 된다. 또 노무현 정권까지 김대중 정권은 북한 퍼주기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때는 이것도 안 된다. 우리도 어떻게든 좀 미사일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데 합의를 합니다. 800km로 늘려야만 북한이 저기 저 북쪽 300km 더 북쪽에 전략시설들이 있거든요. 핵시설도 있고 그죠? 그걸 때려야 된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라든지 뭐 저쪽에 함경도에서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800km까지로 한다라고 이제 한미 미사일 2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특이한 인물이 국가안보실 2차장이 되는 김현종 씨라는 분입니다. 영어는 뭐 한국말보다 더 잘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인데 좀 상당히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대미자주파, 문재인 정권의 많은 주사파들이 민족주의는 같거든요. 근데 이 김현정 씨도 상당히 좀 그렇게 친미파는 아니에요. 영어는 잘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대미자주가 독특한 한국의 자주 국방으로 흘러갑니다. 이분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11월에 미국과 협상해서 사거리는 800km로 그냥 도는데 한국이 개발하고 보유하는 탄도미사일은 탄도중량을 없애자라고 해서 그 합의가 됩니다. 그때 미국은 미사일 기술은 주지 않습니다. MTCR 가입국인데도 안 주고 절대로 미국은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스칸데르급 러시아 기술을 갖고 와서 현무4를 만듭니다. 아까 현무2를 개발했는데 현무3 건너뛰고 현무4를 하는데 현무3는 순항 미사일이라서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3차 개정을 합니다. 그 미국은 이 트럼프가 이걸 허용해 주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 미중 갈등이 막 심각했거든요. 또 북한은 핵무력을 6차 핵실험까지 해서 수소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대등하게 해줘야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허용해 주는 거죠. 이때 우리 국제정치학계에서 주목했던 미국의 위대하다 그럴까? 국제정치학과가 미어 쉐이머 시카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오프쇼어 밸런싱이라는 겁니다. 역외 균형 전략. 그때까지 미국이 자유세계의 대표로서 소련 등 이런 공산국가와 또는 뭐 중국하고 세력 균형을 잡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직접 하지 말고 미국에 가까운 나라로 하여금 미국의 위협적인 나라하고 세력 균형 잡게 해라. 역외에서 세력 균형 잡게 해라. 오프쇼어 밸런싱 잡게 하는 게 더 미국이 세계를 컨트롤하기 좋다. 가장 미국에 경쟁하는 나라를 미국의 동맹국을 통해서 억제하고 또 미국은 동맹국을 또 통제할 수 있으니 좋다 해서 미어 쉐이머 교수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도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그 다음에 사거리는 800km고 탄도중량은 무제한으로 한 현무4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현무4 개발은 제 기억으로는 2020년으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ADD에 가서 매우 감격해 했었죠. 그때 보도 보게 되면 우리도 좋은 무슨 무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차 개정, 그게 이제 3차 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20년 7월에 4차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뭐 참 상당히 좀 주목할 수도 있고 주목 안 해도 좋은데 이게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급작 사격을 해는 군사 미사일은 바로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체 연료를 집어넣습니다. 고체 연료를 태워서 갑니다. 그거는 탁 미사일 안에 넣어놓고 바로 붙이면 나가는데 우주 발사체는 액체를 넣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제외한 건 액체입니다. 액체는 고체를 못 만들어서 액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액체의 장점은 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는 급작이 쏠 필요가 없잖아요. 적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또 우주로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좋은 날씨 좋은 날 발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액체를 씁니다. 근데 이 4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한국은 고체 연료를 우주 발사체에 써도 좋다. 이런 합의를 양측이 하게 되죠. 그럼 뭐냐? 우주 발사체인데 거기다 고체 연료를 넣어서 로켓으로 발사한다. 그럼 그 앞에 인공위성을 달아갖고 올라간 인공위성을 띄워내고 화약을 집어넣으면 뭡니까? 이게 만약 땅으로 떨어지면 ICBM이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해준 겁니다. 단 미국에 통보를 하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하라. 근데
그럴듯하지만 여기에 큰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주 발사체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우주 발사체는 지금 고체 연료 놓고 하면 바보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주 발사체는 ICBM하고 뭐가 다르냐? ICBM은 쫙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상대를 때려야 돼요. 요 지구로 들어올 때 대기권이 공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마찰이 커지면서 탑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호수에 가서 조약돌 탁 들어갖고 옆으로 쫙 떨리면 물수제비 탁탁탁탁탁 뜨죠. 이 돌이 날아가면서 수면에 탁 부닥치면 마찰 때문에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죠. 그다음 나중에 물론 물속에 들어가지만 마찬가지로 공중으로 발사된 대기권 우주로 나갔던 이 미사일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수직으로 꽂히는 건 아니고 옆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점점 공기 밀도가 강해지면 옆으로 탕 튀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이스칸데르는 이 대기권에서 탕탕 튀겨서 호핑 기술을 갖게 한 우리 현무포 같은 건 그런 거고 북한도 이제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튀면 안 됩니다. ICBM. 그래서 ICBM 쏙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어로 re-entry, 우리말로는 재진입이라고 합니다. 대기권 재진입. 요 기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지상에 내려올수록 공기 밀도가 강해지니까 산소가 많아지니까 타버리거든요.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타지 않도록 용광로가 쇠를 녹여야지만 용광로 개질은 또 센데 용광로가 녹으면 안 되니까 그때 내화벽돌을 쓰죠. 내화벽돌이 뭐냐? 세라믹, 도자기입니다. 우리가 또 이 기술도 많이 발전시켰는데 요 세라믹을 바르는 겁니다. 이 재진입 기술에는 굉장히 정교한 유도 기술하고 이런 세라믹 기술이 필요한데 요것을 우주 발사체에는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기만 했다가 위성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다 이건 스스로 타도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우주 발사체하고 ICBM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미국은 리엔트리를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고체 연료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손해다. 전쟁용 ICBM에는 고체 연료 쓰지만 우주 발사체는 아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액체 로켓은 대개 이제 뭐라 그럴까 등유, 우리 왜 석유라고 하는 걸 보통 그걸 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섞어서 발사하는데 좀 더 힘을 세게 하려면 요새 수소 자동차가 많이 회자되는데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키면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수소 로켓으로 만들면 훨씬 힘이 좋아요. 그래서 달나라를 가거나 아주 멀리 올라가려면 수소 로켓이 좋아요. 근데 수소 로켓도 가다 보면 힘이 딸릴 수 있으면 옆에 조금 뭘 힘을 보태주는 걸로 고체 로켓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작게 붙여주는 거를 부스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소 로켓을 만듭니다. 근데 수소 로켓은 매우 좋은데 힘은 좋은데 같은 거리를 갈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다 고체 로켓을 부스터로 붙이면 비용이 더 올라가죠. 옛날에 힘이 좋다고 액체 로켓 산소 쓰는 걸 개발하지 않고 액체 산소, 수소 쓰는 걸 개발해서 기술력에선 세계 최강을 갖다가 시장을 못 내는 바보 같은 나라가 있어요. 누구?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H2 로켓이 수소 로켓인데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요. 또 하나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아리안 로켓이 수소 로켓입니다. 미국의 럭키드 마틴하고 보잉도 수소 로켓 만들었는데 이게 액체 산소보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즘 뭐 비트코인 떨어져서 화를 많이 내는데 앨런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만들어 히트 쳤죠. 그거 말고 이 양반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액체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액체 산소 쓰고 액체 산소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석유를 태우는 펠콘 로켓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값싸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걸 계속 발사하니까 영국, 유럽, 아리안, 일본의 H2,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이 막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돼요. 이 스페이스 X의 펠콘 로켓이 히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고체 연료를 넣는 우주 발사체 개발하는 건 바보짓이죠. 그건 안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만약 이걸 한다면 그 다음에 리엔트리 기술만 도입한다면 ICBM으로 갈 수는 있다. 요 길을 김현정 씨가 열어줬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김현정 씨는 안보실 차장을 끝내고 외교안보 특보로 있습니다. 외교안보 특보로서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이 문정인 교수인데 그분은 세종연구소 이사장 가고 김현정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김현정 씨가 이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이 내일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거리가 풀려버리면
지금 우리는 현무2는 2톤짜리잖아요. 사거리가 풀리면 ICBM 만들 수 있죠. 리엔트리 기술을 해도 되는 겁니다. 고체 연료는 이미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탄두만 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가, 10,000km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미사일을 저는 현무5라고 부르겠습니다. 현무5의 가장 큰 특징은 탄두 중량이 무제한이니까 10톤짜리 달아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10톤짜리 정도 되게 되면은 미국의 다탄두 ICBM이 되겠지만, 우리 뭐 다탄두 해도 좋고, 어떤 재래식 탄두가 떨어져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미국도 때릴 수도 있고, 뭐, 까불면 모스크바도 때릴 수도 있고, 베이징 다 때릴 수 있습니다. 리엔트리 기술, 재진입 기술하고 유도 기술만 갖추면 됩니다. 고도의 유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GPS 위성이 필요합니다. GPS 위성 갖고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정보 받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빌리언, 민간용 버전을 받는 거고, 군사용 버전으로 밀리터리 버전 받으면 거의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해집니다. 미국이 그 정보를 잘 안 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현무5를 만든다면 한국형 GPS를 우주에 띄우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면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받거나. 네. 그래서 현무5가 우리가 제작한다면 언젠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가 우리한테 쳐들어온다면 핵탄두가 아닌 대형 재래식 탄두를 붙인 현무5를 동경, 북경, 모스크바로 발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공군들이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우리가 하지 말라는 듯 무시하고 북한으로 무단들이 쳐들어온다면 하지마 하다가 이번에 하마스가 까보니까 아이언돔으로 막아낸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그 다음에 자주포를 동원해서 가자지구 때리듯이 우리도 심양과 북경을 향해서 현무5로 발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남중국해와 대만해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중국은 부담을 갖죠. 한국을 우습게 볼 수가 없죠. 한미 동맹도 있고. 사실은 미국은 이러한 거를 말 안 듣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준 평화헌법, 과거에는 메가더 헌법이라고 그랬죠. 평화헌법 구조에 일본은 전쟁을,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으며 군대를 영원히 육해 공군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미일 안보 조약에도 보게 되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지금 자위대가 있긴 하지만 자위대는 미군의 보조기관, 일본 방어는 미국이 책임집니다. 자위대는 미군을 돕기 위한 조수로 있는 겁니다. 그 자위대가 무기를 갖는데 미군을 도와주긴 하는데 방어 무기만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무기, 방어 무기가 뭐냐가 이제 중요해졌는데, 지대지 미사일은 적국을 때리기 때문에 공격 무기로 봅니다. 그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일본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현재까지는 개발하지 못하고 보유도 못합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적기를 맞추는 대공 미사일, 적함을 맞추는 대함 미사일은 일본도 개발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죠. 일본을 공격하는 무기는 비행기나 또는 배로 오죠. 또는 적의 미사일로 오죠.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적기를 맞추는 미사일, 적함을 맞추는 미사일은 일본은 자유롭게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개발했지만 중국 땅을 때리는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이 휴가급, 이즈모급을 뭐 앞으로 쭉 해갖고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갑판을 개조해서 F-35B를 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F-35B를 실은 휴가급이 쫙 가서 중국을 때리면 스텔스기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미국과 일본의 생각은 F-35B가 방어용입니다. 중국이 랴오닝급, 산동급 해갖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거기다 항공기를 싣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 항공기를 때려잡기 위해서 F-35B를 싣는 휴가급, 이즈모급을 지금 만든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F-35B를 동원해서, F-35A는 멀리 못 가니까 같은 스텔스라도 배에 싣고 가서 중국을 꼭 때리고 싶다. 그럼 그 기회는 아마 한국한테 줄 겁니다. 지금 우리 합참에서 경항모를 건조하겠다라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대미자주를 외치는데 그것이 우리 국산 무기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경항모에다 F-35B 싣고 가서 중국 때리는 거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항모를 중형 항모 이상으로 크게 짓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공군용 F-35A는 이미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한국 해군이 F-35B를 갖겠다고 하는데 절대 미국은 노라고 안 합니다. 결국 중국 견제 생각하는 거죠.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이 중국 때리는 날이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무장을 이렇게 허용해 주는데 이것 덕택에 우리는 북한과 북핵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제 방송에서 강조하는데 소련을 붕괴시킨 거는요, 동독을 붕괴시킨 거는요, 햇볕정책, 동방정책이 아닙니다. 미국과 서독이 벌였던 소련과 동독을 상대로 했던 군비 경쟁, 암즈 레이스입니다. 암즈 레이스. 전쟁을 하지 않지만 냉전처럼 칵 하다가 약한 쪽이 무너져서 경제가 무너지면 세력 균형일 때는 계속 군비 경쟁 5대5로 가죠. 5대가 6대4로 쫙 기울다 보면 6대4는 순식간에 10대1로, 10대0 내지 9대1로 갑니다. 그러면서 전쟁 안 하고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남북도 그렇게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근데 햇볕 정책이 많이 퍼지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가 엉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부러워할 수 있는 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한국은 무력을 가지면요, 중국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어 쉐머 교수가 얘기한 오프쇼어 밸런싱이고, 또 동양에서는 이거를 EJ, 미국 입장에서는 다 오랑캐지, 우리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오랑캐로 중국이나 오랑캐를 제외하는 EJ가 되는 겁니다. 자, 김현정 특보는 상당히 좀 대미자주, 영어는 무지무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미를 드러낼 정도로 민족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둘이 막 다퉜다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의전 문제로 다툰 거지만 둘이 다툴 때는 영어로 싸운다 그러고요. 영어는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반일 민족주의를 굉장히 했는데 이러한 민족주의가 미사일 민족주의, 미사일 좋은 거 같지 않은 쪽으로 민족주의로 흐르는 겁니다. 좋은 미사일을 가지려면 미국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시 또 친미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대미자주가 친미 민족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이게 정치의 아주 미묘함입니다. 문 정권은 친북, 친중 정권인데 결국은 반중, 반북을 하게 됩니다. 이 민족주의가. 이 김현정의 민족주의를 특이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김현정 씨가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민족주의는 오죽하면 북한 핵미사일도 우리 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민족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북한 퍼지기를 하면서 현무포를 만들었을 땐 좋아했어요. 일본이나 뭐 때릴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 현무포는 뭐 일본도 견제하겠지만 일본하고는 미국 때문에 싸울 일이 없을 거고 북한이나 중국용이 되는 거거든요. 현무5가 나오면 무제한의 ICBM, 리엔트리 기술만 갖추면 뭐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붉은 기운을 띠고 있는 문 정권이 보수 세력이 해야 할 무력 점검을 도왔으니 아이러니 아닙니까? 안치원 씨가 아이러니 너 이러니 죽 써서 개졌니 이런 노래 불렀는데 비슷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땡큐 문재인 대통령, 감사 김현정 특보, 이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해석이 어떠했나요? 이상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